오늘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내일 오후 이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집중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 6.13 지방선거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좀처럼 선거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필승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김광진 전 의원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예비 후보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앙 정치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본선거가 시작되면 많은 국민들이 또 선거에 공약이나 아니면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년 전 선거를 통해서 중앙 정부를 교체해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좀 느끼고 계신데, 다시 말하면 투표의 힘이라고 하는 것, 선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크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정부를 좀 바꿔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남북 문제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끝났고 이런 이슈들이 워낙에 특히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어떤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 물론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선거 후보 등록이 24, 25일이 이제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좀 더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할 거고 네. 또 국민들도 자기 동네에 어떤 분이 나왔고 그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심은 갖게 될 텐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아마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CBID 그 지점까지 오는 거냐,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질 터이니까 선거 이슈는 조금 상대적으로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시면서도 한편으로 내 지역에 어떤 일꾼들이 나와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것도 찬찬히 살펴보시고 6월 13일 투표하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국회 정상화의 시험대가 열리죠. 계속해서 여야의 대치 발언까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야당들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마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모한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사직서가 처리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시다시피 내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지역 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됩니다. 여야가 막판에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예상인지 이번 이상일 전 의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말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말 정치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시는 현역 의원들, 민주당 3분, 자유한국당 1분, 이 4분의 사직서가 처리가 돼서
6월 13일 날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 또 그분들을 국회에서 대표할 분들이 선출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여당의 어떤 대승적인 양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이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바뀌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당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와대에 민주당이 좀 끌려가고 청와대 눈치 보는 과거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청와대 출장소와 같은 여당이었는데 이제 당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첫 번째 정치 실험인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일 특검이 합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자유한국당도 물리적으로 지금 만약에 여당이 강행을 한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현안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 3조 9천억 원의 추경안이죠. 그 추경안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민생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결의안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의원직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기는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당이 좀 더 많은 포용력을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당이 국정운영 책임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당이 원하는 추경도 해야 되고 의원직 사직서도 처리해야 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특검 수용하면 그게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걸 특검은 안 하고 자유한국당 보고 무조건 내일 들어와서 의원직 사직서 처리하려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단식 투쟁도 했고 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심지어 민주평화당까지 이야기해서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지금 여당에 끌려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현실을 파악을 해서 좀 대승적인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죠. 추경도 있고 뭐 특검도 있고 또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일반 법률과는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 정쟁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뭔가를 타협할 수 있을 만한 범주의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14일 날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대표자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방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여야가 다른 정책적 사안이나 혹은 정쟁적 사안을 좀 넘어서서 바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법이 당장 하루 만에 뭐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조사의 범주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딱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빨리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검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의원 사직선 그렇죠. 처리하자라는 예.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원포인트 해도 맞겠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내일 아마 여당이 지금 말씀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현실에 기반해서 거기서 해법을 모색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파행을 할 때 뭐 양당이 공히 욕먹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가 중요한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당이 제가 정치부 기자 25년 했지만 정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관련이 없었고 김경수 의원 말고 소위 비문 진영의 어떤 의원, 여당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있는 여당 의원이 관련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 진직특검법안 처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더 강경한 자세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막바지에는
조건부로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왜냐? 특검법의 이름도 바꾸고 야당이 그 특검법안을 야3당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 이름 바꾸자는 거고. 그 다음에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이 갖되 거부권을 여당이 갖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특검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겠다는데 그건 야당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추경 처리, 법안 처리, 뭐 결의안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한 세세히 따지니까 20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그걸 네.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도 특검을 하겠다고 했고 받겠다고 했고 경찰의 참고인으로 나가서 조사받으면서 이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말뿐이에요, 말뿐. 행동으로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경직돼 있어가지고 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자리 이 문제가 정부 뜻대로 지금 잘 안 돼서 또 추경 편성하는 건데 그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추경안을 내놨는데 이게 사실은 더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걸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풀려면은 여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이 프로의 이름처럼 여당도 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추미애 대표 뭐라 그럽니까? 아이 특검 그거 별거 아닌데 드루킹 사건 별거 아닌데 뭐 털어봐야 나올 거 없는데 특검 하자고 했더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 누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말씀 잘못된 거죠. 다 조건을 걸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죠.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긴 예. 했는데 뭐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원포인트 국회가 시작이 되더라도 문제는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네. 일단 뭐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이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장석 점거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윤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정치적인 이제 말씀으로서 그칠 것 같고요. 뭐 표수의 계산으로 치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오신다고 했으니까 20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로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 참여하실 것 같고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계신 분들까지 하면 3분 그리고 민중당 의원이 1분 계셔서 총원은 148명입니다. 그래서 뭐 다 온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뭐 가능할 것 같긴 바로 한데 하나 정도 넘는 거죠 이제 과반. 예. 이제 결혼이 있기 때문에 네. 총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충분히 이제 그 과반 자체는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언제나 국회를 표수의 싸움으로만 갖고 가면 좋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예.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과 지금 14일에 있어야 되는 보궐선거의 투표의 문제는 전혀 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연관짓기 쉽지 않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특검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 얘기까지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일 건지 야당의 합의안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 법안이 물리적으로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김 의원 같이 국회에 있었고 또는 정치부 기자로서 뭐 취재를 많이 했지만 법안이 있죠. 사실은 한나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적시해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여당은 그걸 핑계로 이건 대선 불복 특검이다 해서 이건 절대 못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데 정말 정정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은 처음 야3당 민주평화당까지 해서 낸 그 특검 범주 내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자연스럽게 수사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4개월 동안 해왔는데 수사 내용이 뭐 사실 언론이 부실하다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소위 9만 건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대선 전까지 그 댓글 조작한 기사는 19,00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들이 많이 취재해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날 그 남북 단일팀에 대한 기사 댓글 이거에서 조작했던 그 아이디를 쓰던 사람들이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한국당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들이 지금 취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통신 내역 조회도 지금은 1년 지나서 경찰이 못 해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거들이 계속 인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아무 관련성이 없고 좀 명백히 떳떳하다면 빨리 특검을 받아서 그걸 터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 국회의 모든 묶인 것들이 일사천리로 풀릴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특검을 굳이 안 받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대한 뭐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서. 예, 뭐 네. 근데 9만 건이든 10만 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직접적으로 관건 선거나 아니면 금권 선거와 직접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넘어설 만큼의 혹은 검찰의 수사를 넘어설 만큼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특검의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적인 뭐 문제 제기로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당도 받아들일 정도의 용의를 좀 갖고 있을 뿐이지 법률적으로 이게 특검의 사항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말씀에 한 말씀만 보태면 이거는 관건이냐 금권이냐 문제를 또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 민주주의에 정면적으로 도전한 그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들이거든요. 댓글 조작이라는 것들이 그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충분한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난 정권처럼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뭐 이런 곳에 동원이 됐다면 특검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 개인이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특검으로 할 사항인가 일반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분이 진성 민주당의 당원이고 당원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것이 어떠한 공적인 그분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 민주당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 안내해서 김정숙 여사 만나고 뭐 경공모 활동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선거에서 이 근데 지지그룹으로서 규모로 역할을 한 것이 잠깐만요. 어떠한 댓글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조작을 어렵죠.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판단을 만약에 주입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매크로 프로그램 그거보다 또 효과적인 이 소위 서버를 킹크랩이라는 서버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댓글 조작을 지금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원 기무사 공직자들이 댓글 조작한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당원이라도 민간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선거에 미친 파괴력의 차원에서는 이게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댓글 조작 나온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 댓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차제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털면 돼요. 2011년에 그 디도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식 의원 전 의원 그 운전기사와 관련됐다고 해서 특검하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이 특검 받았는데 특검하고 보니까 그 운전기사의 정말로 개인의 일탈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털면 되는 걸 굳이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기까지 얘기 듣고 이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특검의 사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인 거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뭐 야당이 지금 요구하니까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냈으니 이걸 그대로 받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쪽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당장 내일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 14일에 보궐선거 문제는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신임 원내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선출된 건 이미 뉴스 보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홍 원내대표의 첫 행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장소를 찾은 것이었는데 먼저 두 여야의 만남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원시가 늘 하는 얘기. 이게 민주당은 집권당이야. 집권당이니까 야권을 포용하고 배려해야지. 야당이 뭐 낼 게 뭐가 있겠어. 당이 입장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네, 여야 두 원내대표의 공통 분모가 적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꼬인 정고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뭐 초반에 이 전 의원께서는 아니다, 좀 더 강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김 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뭐 두 분이 환노위 간사로 쭉 활동을 좀 해오셨고 네.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논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고요.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친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단식까지 간 참담한 일들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장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합리적인가 그리고 정상적인 좀 주장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야당도 조금 더 정확한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국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춰있는 국회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옛날에 그 전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늘 지금 민주당 보고 하던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이 그 당시 야당은 또 오래 투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민주당도 그런 형국인데 저는 무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뭐 저기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전국을 정말 국회 안에서 제대로 풀어가려면 어떻게 나는 100을 원하고 상대도 100을 원하는데 네. 상대는 하나도 안 주고 나만 100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소위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색의 정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원내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회의적으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새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친문 강경파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되시자마자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도리상 당연한데 거기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풀어달라 뭐 매달리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 파악하고 나서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하는 입장으로 보였어요. 그거는 그만큼 청와대를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만약에 수용을 했을 때 수사가 지금 경찰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대선 과정의 문제까지 불거졌을 때 불통이 청와대까지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지금 한사코 특검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특검 법안은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적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단일팀이 그거는 이미 드루킹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난해 대선 과정 이거에 대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정도 선의 특검법을 수사 대상으로 넣으면 그 특검법 내일 1시간 안에 법안 끝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가 여당에 없어 보이고 정치는 참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옹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뭐 이야기는 또 드루킹 특검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계속해서 이제 이상일 전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해볼 만한 특검에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김 전 의원께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인의 일탈 부분을 과연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더 얘기를 할까요?
뭐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상일 의원님처럼 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실제 속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네. 정치적으로 뭐 공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면 후자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사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뭐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들이 없는 거죠. 문제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 개별 개인인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단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치적으로 관건 선거나 혹은 금권과 연관될 만한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꼭 선거 기간에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뭐 우리- 많이 얘기를 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이제 드루킹 특검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예, 주장입니다. 선거 전에 이 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법안이 내일 처리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검을 임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추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특검이 임명이 되면 특검 보도 임명을 해야 되고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서 일단 기록을 검토해야 돼요. 그 사이에 저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고 선거를 특검에 어떤 알맹이도 나온 게 없는데 야당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나온 것만 해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 드루킹 사건의 성격 규정을 다 해버리셨어요. 개인의 일탈이고 관건 근건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 일당들이 2016년 11월에 2,700만 원 후원금 이제 보낸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의원이 2016년 10월에는 후원금이 700만 원이었어요. 11월에는 5,100만 원입니다. 12월에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드루킹이 왜 김경수 의원한테 그 관련자들이 전부 일제히 후원을 했을까?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의 출판사에 2번을 갔습니다. 근데 본인도 인정을 했죠, 김경수 의원이.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갔는지 아직 경찰이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이 또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한테 이런 기사를 홍보해달라 해서 예컨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 1월에 봉화마을 방문했을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는 이 비판 기사를 네. 좀 확산시켜달라는 취지로 보낸 걸로 지금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 기사 갖고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 TV 토론회 할 때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는 문재인 후보는 내 상대가 안 된다. 10분 만에 내가 제압할 거다 했는데 토론해보니 홍준표 후보가 뭐 별로 제압하는 거 없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도 홍보해달라고 보냈고 그러면 드루킹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정말로 확인 결과 연관성이 없다면 김경수 의원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후원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후원금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나온 것처럼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낸 거지 않습니까? 2,700만 원, 200명 을 나누면 13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소액 후원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댓글을 써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의뢰를 해서 뭔가 일을 맡겼다라고 하면 드루킹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고리가 있을 때는 말이 맞습니다만 일을 시키고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 자체가 좀 성립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무슨 링크를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후원금으로 연결짓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거는 생각합니다. 좀 다른 것이요.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대가를 받고 일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 보이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이거죠. 그 김경수 의원의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경수 의원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올해 1월에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이 가까운 변호사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천하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협박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거래 차원에서 오가는 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중요한 인정한다 것은 치더라도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어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지금 경찰은 제가 보니까 밝혀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선거 기간에 자발적인 지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는 더 큰 조직들이 많이 움직이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밝혀진 것처럼 드루킹이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지 그룹이 어떤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그걸 불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의원님 지금 자발적인 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발적인 지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근거라고 하는 걸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돈이 오고 간 것 중에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문제 제기하지 그럴지도 모르니까 해보자라고 하는 것만으로 모두 특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야당 쪽에는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당 쪽에는 오히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빨리 받아서 우선 끝내면 뭐 별거 없으면 끝내면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될 텐데 왜 안 받느냐? 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야당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얘기만 듣고 이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당의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원내대표 발언도 보면 어느 시가 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받는 것은 이게 특검 사안이거나 아니면 조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이 드루킹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 얘기가 되는데 이제 정치 지방 선거의 여야 승부처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서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얘기 좀 해보고 나머지 지역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선 도전한 거죠. 예. 네,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박원순 시장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거 전이 조금 더 다다라져서 지금 야당에 있는 두 분의 후보가 혹은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대 형식을 취한다면 조금의 변수는 발생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그러한 여지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당 3선이 되는 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선거는 사실은 뭐 민심이 임박해서는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바뀌고 하니까 지켜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운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왜냐? 가능한 한 부자 몸조심 하듯이 조심스럽게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결국은 남북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박원순 시장은 조용히 묻어가겠다 이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야당 후보들은 나름 열심히 뛰고 있어요. 뭐 매일 어디 가서 그 사전에 일정들도 뭐 기자들한테 많이 보내서 그렇죠. 홍보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공약도 내놓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나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관심사가 오히려 어떤 분이 현재로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 과연 박원순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도약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예, 이런 뭐 부분도 있고요. 지지도죠. 네. 결국 인지도는 두 분 다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그런데 서로 지금 뭐랄까 시속 게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 지방선거 후에 야권은 저는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뭐 2등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박원순 시장을 꺾는다거나 하면은 제가 보기엔 야권 재편의 중심은 바른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의원 수도 작고 네. 조직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해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런 면들이 있고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방선거 후에 야권 재편을 노리고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를 내 밑으로 사실은 뭐 떨궈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단일화를 해버린다면 예컨대 지지율로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져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구청장 후보들,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단일화 혹시 된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처음 선거가 시작될 때는 그 논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고 붕업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울시장과 함께 또 관심이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될 텐데 남경필 지사가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재명 예비 후보도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상당히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론조사상은 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수혜를 얻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도정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사실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공세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정사회 문제를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굉장히 이슈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지 이게 좀 궁금하고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의원, 이분도 김대중 대통령 때 과기부 장관도 하시고 굉장히 업적도 나름 많이 만드신 분이고 또 사선 의원을 지내면서 입법 활동도 활발히 했고 경륜도 있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결국은 당의 징발에 의해서 경기지사 후보가 됐는데 나름 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현직 프리머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것은 단순하게 당의 지지율의 차이를 넘어서서 현직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후보보다 남경필 후보는 말하기가 좀 껄끄러울 텐데 굳이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이 차이점이 이재명 시장의 지금 이 녹취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피해자의 성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결과도 이 녹취록 공개할 때마다 벌금을 내도록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남경필 지사의 가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가해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계속 가족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른 건 좀 옳지 않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누가 도정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으로 좀 논쟁하시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승부처는 PK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탈환하겠다, 한국당은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지키는 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또 거치도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될 텐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김 전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죠. 일단 부산은 현재 국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오거돈 후보가 그래도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경남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태우 후보가 다른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 선거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좀 있고 또 경남 안에서의 조직력이나 지사를 했었던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힘든 싸움은 되겠습니다만 김경수 후보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예상하는 건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예상은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여론조사는 엉망이다. 네.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선거를 치러보면 안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가 있고 우리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좀 낮고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의 구성에 있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응답률이 더 높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약간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는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기반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 지금 열세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신발끈 동여매고 뛰어야 되겠죠. 부산시장 선거에서 경우도 서병수 현 시장이 나름대로 시정을 열심히 운영해 왔지만 저 오거돈 후보, 민주당 후보 지명도도 상당히 높고 네. 지난번 시장 선거 때도 상당히 놀라운 득표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는 오거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또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설상가상이에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뭐 기자 여러분들 취재하시는 거 보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것들이 남은 기간 동안 더 마무리를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여당이 그 정상회담 결과 성과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매우 어려운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서병수 시장이라면 본인이 시정활동했던 거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하고 본인의 인물 경쟁력을 알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경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호 후보가 굉장히 지사할 때도 잘했고 지금 또 그분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뀌지만 그래도 상당히 득표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뛴다면 또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여당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씩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뭐 지난해 비교하면 역대 가장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당이나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도 동일하게 좋은 후보를 뽑으면 예전에는 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잘 뽑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그 말씀 꼭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훨씬 높은데 그 바람에 쏠려가지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을 뭐 각 지역에 다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물 보고 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후보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이런 걸 정말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정당에 대한 뭐 지지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인물 경쟁력, 그 인물의 비전 이런 거를 아주 치밀하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 그게 훨씬 민주적인 거고 그 동네에서 훨씬 본인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선거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변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바로 전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큰 이슈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결국 여당이 훨씬 더 유리해진 선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듣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이 또 22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뭐 우리가 원하는 만족도라고 하는 지표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완벽한 비핵화의 동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예상해서 보자면 북미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합의의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유불리만 따지자면 여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회담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은 아마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위 말해서 평화, 안전, 안보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북한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 김정은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정말 본인이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이야기한 완전한 비핵화 그거를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로드맵을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서 제시를 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을 거다. 불량국가의 낙인에서 벗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다 더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북미 회담에서 그런 쪽으로 김정은을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으리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다음날 투표장에 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선거를 치르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선거 전략을 취해야 되겠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흡한 분야가 경제, 민생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일자리 창출이 지금 뜻대로 안 돼 있고 올해 3월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11.6%고 체감 실업률이 24%입니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30만 정도 줄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거를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니까 야당은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속도가 이게 너무 빠르다. 우리 경제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도 탄력근무제 문제 현재 3개월인데 이거 1년으로 늘려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좀 제대로 해주시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국회 안에서 이런 입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은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네.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여당보다 한 10배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민생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뭐 이제 취임 1년 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제도적인 보완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제 집권 2년 차부터 민생 경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정상적으로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할 수 있도록 야당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추경안이라든가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빨리 통과를 시켜줘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을 만한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다음 이슈는 앞서 나온 이슈와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제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에 외국 취재진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확인하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확인하신 것처럼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일자
또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굉장히 상반돼 보입니다. 여당 입장부터 듣죠. 뭐 방금 청와대 대변인 말을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이 말로만 얘기됐던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행동으로 많이 지켜지고 있고 또 이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남북 간의 시간을 맞추는 문제도 그렇고 ICBM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핵실험장의 폐쇄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폐기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검증 가능하게 외국의 관계자들 다 불러서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이걸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이 핵무력을 사실은 완성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성한 입장에서 핵실험장은 사실 더 이상 쓸모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국의 기자들 불러서 그 갱도를 폭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폐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 핵을 만드는 여러 가지 소지는 좀 제거를 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도 6차에 걸쳐서 핵실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핵실험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추가로 그 무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럴 소지는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저는 성의를 보이는 조치에 대해서 뭐 깎아내릴 이유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북미 회담에서 확실한 핵폐기의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그다음에 핵물질, 핵시설, 그다음에 핵 운반 수단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폐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부는 해외로 반출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로드맵을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미국과 만들어내느냐 그걸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검증과 사찰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북한이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사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찰이 안 돼가지고 그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 확실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미 회담에서 뭐 세세히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CBID 완전한 핵폐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공조는 더욱 튼튼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과 소위 한 라인을 통해서 통화하실 텐데 북한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강조하시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뭐 이야기를 하신 부분 중에서 이 북한이 그동안 늘 해왔던 전술을 다시 한번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까요? 근데 요즘 이제 북한 관련한 학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길 사실 북한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전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학습돼 왔었던 전례를 기준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정일의 시대와 김정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쪽이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게 언제나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견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저쪽도 달라진 모습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대로 받아들여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게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은?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시진핑 앞에서도 그랬고 한 번 더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일단은 리비아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핵폐기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면서 양쪽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입장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 대신 그동안에 북한이 세세히 자른 살라미처럼 잘라온 아주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씩 내놓고 보상을 받는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계적 동시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